서울의 밤하늘은 수천 개의 인공별들이 반짝이는 벨벳처럼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그니엘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은 권력과 명성,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된 미소들이 교차하는 또 다른 세계였다. TK건설의 유일한 상속자인 최강민과 평범한 배경을 가졌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닌 한유라의 약혼식은 현대판 동화가 되어야 마땅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백작약의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다. 한유라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최강민의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이목구비는 긴장으로 살짝 굳어 있었지만 그를 향한 눈빛만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했다. 5년간의 연애 그 끝에 맺어지는 결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비록 자신의 소박한 세계와 이곳의 화려함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느꼈지만 강민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공기 중의 샴페인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이었다. 연회장 구석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서 한 남자가 무심한 시선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강력한 인물. 그의 존재감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오늘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상류층의 가식적인 연극에는 조금의 흥미도 없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무대 위의 두 사람, 정확히는 한유라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저 순진한 눈빛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강민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아들 강민이가 평생의 배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라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곧 강민이 모두 앞에서 자신에게 사랑을 맹세할 차례였다. 그녀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최강민이 유라의 손을 놓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는 훤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로 어디서든 주목받는 남자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약혼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라에게 향했다. 하지만 강민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화학그룹 태산그룹 오 회장의 막내딸 오수진이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민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수진이 무대 위로 올라와 강민의 곁에 섰다. 강민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냉정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2호 최강민의 약혼녀는 바로 태산그룹의 오수진 양입니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리라.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거나 아니면 강민의 짓궂은 장난일 거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강민 씨, 지금 무슨... 하지만 강민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한유라 씨,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군. 우리 집안과 당신은 격이 맞지 않아. 격이 맞지 않아. 그 한마디가 유라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렸다. 5년의 세월 함께 나눈 사랑의 속삭임.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과 동정, 어린 수군거림이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최강민의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수진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에게 한유라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과 같았다. 유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모멸감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꼿꼿이 허리를 폈다. 그녀의 눈빛에서 사랑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상처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경멸스러운 인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달아나는 것이 아니었다. 버리는 것이었다. 저 추악한 무대와 그 위의 인간들을, 자신의 지난 5년의 어리석음을, 연회장을 빠져나온 유라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화려한 복도와는 달리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자마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벽에 몸을 기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지금 우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답답한 코르셋을 풀어헤치고 싶었다.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계단 위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곳에서 울고 있기엔 당신의 눈은 너무 아깝군. 유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권지혁이었다. 그녀는 그를 몇 번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최강민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던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 그가 왜 여기에 동정하러 온 것일까? 유라는 경계심을 품고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권지혁은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처럼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유라 씨, 28살,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수석 졸업, 조경 설계 분야에 숨겨진 인재. 그렇죠. 유라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최강민조차도 그녀의 재능을 그저 취미 정도로 치부했었다. 당신, 대체 누구? 복수하고 싶나? 권지혁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최강민과 그의 가족, 당신을 짓밟고 모욕한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증명하고 싶지 않냔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나. 복수. 그 단어는 유라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분노의 불씨를 되살렸다. 물론이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권지혁은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진성그룹 회장. 권지혁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다. 나와 결혼해. 유라는 자신의 귀를 다시 한번 의심했다. 이 상황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늘 처음 본 남자,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농담이시라면 재미없네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농담 따위는 하지 않아.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물론 사랑 없는 결혼이겠지. 철저한 계약 관계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에겐 내 자리를 위협하는 집안의 정략 결혼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다. 당신에겐 최강민에게 복수하고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무대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완벽한 거래 아닌가.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떤 욕망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계산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을 여자로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존재가 가진 어떤 가능성을 보고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오늘 연회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선택은 당신 몫이다. 권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최강민의 동정거리로 남든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오르든가. 결정해. 그는 유라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연락 주길 바란다.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계단에는 다시 유라 혼자 남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명함 한 장이 마치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처럼 느껴졌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동아줄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하늘 위로 끌어올려 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최강민이 연출한 이 비극은 이제 막 새로운 장에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태양은 어젯밤의 비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떠올랐다. 한유라의 작은 오피스텔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바닥에 널브러진 순백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한때 행복의 정점을 상징했던 그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부서진 꿈과 함께 구겨진 채 차가운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가슴속에서 단단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뒤였다. 테이블 위에는 권지혁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밤새 그녀는 수백 번도 더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가 던진 제안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그것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채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냉철한 시선을 떠올렸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최강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 남자.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이대로 무너져 최강민과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거래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증명해 보일 것인가? 그녀는 지난 5년을 떠올렸다. 최강민의 가족들은 늘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의 재능을 고상한 취미 정도로 폄하했고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그녀의 배경을 비웃었다. 최강민조차도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어 은연중에 그녀를 자신의 아래에 두려 했다. 그녀는 복수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녀는 한유라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세상에 우뚝 서고 싶었다. 그들의 경멸과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정확히 아침 9시가 되자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휴대폰을 들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지혁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한유라입니다. 회장님과 통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유라 씨. 회장님께서 지금 연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젯밤 들었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정했나?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네, 유라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아. 11시까지 진성그룹 본사 70층 회장실로 오도록. 통화는 그렇게 간단히 끝났다. 유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구겨진 드레스를 외면한 채 옷장으로 걸어가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더 이상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왕자를 기다리는 공주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기사 한유라만 있을 뿐이었다. 진성그룹의 본사는 여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라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에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안내 데스크의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7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유라는 엘리베이터의 매끄러운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권지혁과 중년의 변호사,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실은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하고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앉은 권지혁은 마치 도시의 제왕처럼 보였다. 안지 한유라 씨. 유라는 그의 맞은편 가죽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변호사가 그녀 앞으로 두툼한 계약서 파일을 내밀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주요 조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무적이었다. 계약의 내용은 권지혁이 어젯밤 말한 그대로였다. 첫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애정 어린 부부 관계를 연기하며 어떤 스캔들도 용납되지 않는다. 셋째,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한다. 같은 저택에 거주하되 각자의 공간과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 육체적 접촉은 일절 금지한다. 넷째, 계약이 성공적으로 만료되면 유라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100억 원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한다. 다섯째, 계약의 모든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에 붙인다. 유라는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은 네 번째 조항에 잠시 머물렀다. 100억 원,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이 조항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유라가 입을 열었다. 권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불만족스러운가? 액수를 더 원한다면? 아니요. 유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억 원과 아파트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와 비서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어젯밤새 재능을 펼칠 무대가 필요할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유라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계약 기간 동안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물론 사업성을 입증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말입니다. 순간 회장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돈을 거부하고 기회를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비서, 계약서 수정해. 사항은 삭제하고 을 한유라은 계약 기간 중 본인이 기획한 건축 프로젝트 1회. 한해 갑 권지혁과 진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네, 회장님. 유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수정된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유라.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의 과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 권지혁의 아내,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야망을 품은 한 명의 건축가였다. 그날 오후 유라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짐을 쌌다. 몇 벌의 옷과 전공서적, 그리고 낡은 제도판과 설계 도면들이 그녀의 재산 전부였다. 이곳에서의 삶은 가난했지만 소중한 꿈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권지혁의 저택은 평창동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현대적인 요새였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과 미니멀한 디자인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 집의 총괄 집사입니다. 묵으실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라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잠시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본체 2층의 동쪽 윙 전체였다. 거대한 침실과 서재, 드레스룸 전용 욕실까지 갖춘 완벽한 스위트룸이었다. 모든 가구와 소품은 최고급이었지만 철저히 개인의 취향이 배제된 채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다. 회장님의 침실은 서쪽 윙에 있습니다. 중간의 거실과 서재를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사의 설명은 그들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권지혁과 저택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수십 명은 앉을 수 있을 법한 긴 식탁의 양끝에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쯤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일 오전 혼인신고를 할 거다. 오후에는 양가 상견례가 있으니 준비하도록. 양가 상견례요. 유라는 놀라 물었다. 그녀의 가족은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그런 분들이 권지혁 같은 사람을 어떻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우리 집안에선 나 혼자 나간다. 당신도 부모님께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자세한 시나리오는 김 비서가 전달할 거다. 그는 지시를 내리듯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일이 있으니 먼저 일어나지. 그가 떠난 거대한 식당에 유라 혼자 남았다. 화려한 음식들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세상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최강민은 새로운 약혼녀 오수진, 그리고 양가 가족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강민이 정말 잘 결정했다. 태산그룹과 우리 TK건설이 손을 잡았으니 이제 진성그룹도 두렵지 않아. 최 회장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오수진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강민의 팔에 매달렸다. 강민 씨, 그 여자 한유라 씨는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려나? 강민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비웃었다. 괜찮긴. 지금쯤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걔가 나 아니면 뭐가 있겠어. 내가 5년 동안 만나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의 오만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한유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새로운 야망이 조용히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눈앞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다시 평창동의 저택. 유라는 자신의 새로운 방,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외로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그녀는 짐 가방에서 자신의 낡은 포트폴리오를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가 밤새워 그렸던 설계 도면들과 건축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다. 이것이 진짜 한유라였다. 세상이 최강민이 외면했던 그녀의 본 모습,
그녀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고통은 아직 선명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연료가 될 터였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혼 계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한유라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기묘한 정체기 속에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살게 되었다. 최고급 의상과 보석들이 매일같이 드레스룸으로 배달되었고 사교계의 모임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권지혁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하듯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했고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 2층의 공용 서재에서 보냈다. 그곳은 건축과 디자인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유라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그녀는 낡은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며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조용히 준비했다. 최강민에 대한 복수심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이었다. 한편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에서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의 제국에 닥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다는 말인가?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앞에는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회의의 주제는 진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야심작 엘리시안 필즈 제주 생태 리조트 프로젝트였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심각한 암초에 부딪힌 상태였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박 전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보고를 이어갔다. 회장님, 현재 설계안으로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리조트 부지가 유네스코 지정생물권 보존지역의 완충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지금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생태계 파괴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 거들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주요 시설들의 배치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경관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테이블 위의 설계 도면과 조감도를 내려다보았다. 세계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에 의뢰한 결과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단점들만 보였다. 자연을 존중하는 생태 리조트라는 컨셉과는 정반대로 아름다운 제주 자연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억지로 올려놓은 듯한 이질적인 디자인. 이것은 진성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지 않았다. 일주일 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와. 못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하고 책임자들은 모두 각오해야 할 거다.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의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날 밤 권지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평창동 저택에 돌아왔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가 엘리시안 필즈의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답답함만 더해졌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낱 골칫덩거리로 전락할 위기였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머리를 식히려 서재를 나온 그는 1층 공용 라운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한유라가 거대한 테이블 위에 각종 설계 도면과 스케치들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지속 가능한 건축 생태 공학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TV를 보거나 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학생 시절부터 구상해온 다양한 건축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의 시선은 한 프로젝트에 머물렀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작은 규모의 친환경 커뮤니티 센터였다. 건물이 숲의 일부가 되고 숲이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경계가 없는 디자인. 간결한 스케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비전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작업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권지혁이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도면 위를 움직이는 손길은 섬세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 순간 권지혁은 그녀에게서 최강민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미쳐있는 한 명의 뛰어난 전문가가 있을 뿐이었다. 흥미로운 설계군, 낮은 목소리에 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포트폴리오를 덮으려 했다. 자신의 초라한 작업물을 이 남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그쪽이야말로. 권지혁은 그녀가 덮으려는 포트폴리오를 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좀 더 봐도 되겠나? 유라는 마지못해 손을 뗐다. 권지혁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였다.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당신의 설계 철학은 통합인가? 그가 물었다. 유라는 놀랐다. 자신의 설계를 단 한 단어로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네, 저는 건축물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함께 숨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는 동안 권지혁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라가 가진 철학 그것이야말로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열쇠였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가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던 그 밤,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마지막 자존심과 오기 뒤에 숨겨진 잠재력을 어렴풋이 직감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다. 언제나처럼 빠르고 대담한 결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들고 온 태블릿 PC를 유라에게 건넸다. 이것들을 검토해봐. 태블릿 화면에는 엘리시안 필즈 제주 프로젝트 대회비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진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1급 기밀 프로젝트였다. 이걸 저에게 왜? 당신이라면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유라의 포트폴리오를 가리켰다. 내일 아침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 사무실로 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유라는 충격과 흥분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계약서에서 요구했던 기회였다.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거대한 규모로 찾아온 기회.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웠다. 프로젝트의 방대한 자료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기존 설계팀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공 공식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비판에서 멈추지 않았다.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스케치들이 그려졌다. 고목들을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배치를 바꾸고 오름의 자연스러운 능선을 따라 산책로를 냈으며 제주의 바람길을 고려하여 건물들이 스스로 숨 쉴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엘리시안 필즈는 콘크리트 괴물이 아닌 제주 자연의 품에 안긴 살아있는 유기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진성그룹의 회의실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임원들은 권지혁이 소집한 긴급회의에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 앞으로 권지혁이 한유라와 함께 들어서자 회의실은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오늘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분을 소개하지. 내 아내 한유라 실장이다. 실장이라는 직함에 임원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감과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의 아내라는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감놔라, 배놔라 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다. 유라는 그들의 시선을 꿋꿋이 받아내며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갔다. 약간 떨렸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권지혁의 시선이 그녀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장황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존 설계안의 문제점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 밤새 구상한 새로운 비전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직접 스케치를 해가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핵심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자연을 고객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는 길을 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리조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곶자왈 숲을 그대로 보존하며 그 사이사이에 독립된 빌라들을 숨기듯 배치했고 화산송이로 덮인 언덕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인피니티 풀을 만들었으며 제주의 전통 가옥인 초가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상센터를 디자인했다. 그녀의 계획은 환경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훨씬 더 수익성 높은 모델이었다. 회의실을 채웠던 냉소와 의심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경탄이 들어찼다. 임원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빠져들었다. 날카로운 기술적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유라는 막힘없이 그리고 자신감 있게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계약 파트너에 대한 존중을 넘어선 한 명의 뛰어난 전문가에 대한 순수한 감탄.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축가 한유라 그 자체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프로젝트를 반대하던 임원들조차 그녀의 계획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회의가 끝난 후 권지혁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인상적이었어. 그답지 않은 꾸밈없는 칭찬이었다.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기에 유라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을 담아 대답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기 전 짧은 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고 있었다. 한유라의 이름은 건축계와 재계에 조용하지만 강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권위 있는 건축 전문 잡지와 유력 경제지가 앞다투어 엘리시안 필즈의 혁신적인 재탄생을 다루었다. 진성그룹의 좌초 위기 프로젝트 혜성처럼 나타난 한유라 총괄 실장의 비전으로 부활하다. 기사는 자연을 존중하는 그녀의 설계 철학과 대담한 디자인을 극찬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름 한유라는 이제 한국 건축계의 가장 뜨거운 시내로 떠올랐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상류층 사교계에 퍼져나갔다. 한 갤러리에 VVIP 오프닝 파티,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은밀한 가십들이 오갔다. 제호 한유라라는 사람, 최강민 상무가 버린 그 여자 아니에요. 맞아요. 약혼식에서 파혼당하고 바로 다음 주에 권지혁 회장이랑 혼인신고했다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설마 저런 큰 프로젝트를... 뻔하죠. 권 회장을 어떻게 홀렸기에 저런 자리까지 꿰찼을까? 설계는 다른 사람이 다 해주고 이름만 올린 거 아니겠어요? 독이 든 속삭임들은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끈질기게 번져나갔다. 최강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운이 좋았을 뿐이군. 권지혁이 뒤에서 유령 설계사라도 붙여줬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한유라는 결코 저런 재능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고 그가 5년이나 곁에서 지켜봤으니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강민에게 신문을 집어 던졌다. 이걸 보고도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나. 다 죽어가던 진성의 제주도 프로젝트가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났어. 우리가 추진 중인 TK 오션 팰리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란 말이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초조함이 묻어났다. 너는 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녔기에 저런 보석을 그냥 걷어찬 개냐. 아버지의 질책에 강민의 자존심이 날카롭게 찔렸다. 그는 처음으로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유라가 가끔 수줍게 자신의 설계도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건성으로 보거나 그런 건 취미로만 해라며 무시했었다. 그녀의 빛나던 눈빛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생기가 돌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설마 내가 틀렸던 건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시커먼 질투와 분노로 변질되었다. 감히 자신이 버린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권지혁의 곁에서 성공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여자 곧 거품이 빠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요. 강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날 이후 한유라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1단계는 여론전이었다. 최 씨 일가는 그들이 가진 언론계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신데렐라의 두 얼굴 재벌 회장, 유혹한 야망의 건축가, 자격 논란 한유라 실장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문제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녀가 권지혁을 유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녀의 설계안 역시 표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근거 없는 루머들이었다. 유라는 기사들을 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약혼식 날 겪었던 공개적인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런 것에 흔들릴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권지혁 역시 그 기사들을 보았다. 그는 유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다. 3시간 준다. 인터넷에서 저 쓰레기들 흔적도 없이 치워. 진성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즉각 움직였다. 그들의 대응은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악의적인 기사들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서 사라졌고 기사를 게재했던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중한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했다. 유라는 자신을 둘러싼 소음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느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여론전이 실패하자 최 씨 일가의 공격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졌다. 2단계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TK건설은 건설업계에서 쌓아온 오랜 영향력을 이용해 엘리시안 필즈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핵심 공급 업체들과 특수 시공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가 날아들었고 유라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프로젝트팀 사무실은 연일 비상이었다. 유라는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TK건설이 손을 써놓은 탓에 국내에서는 마땅한 업체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녀는 지쳐갔고 스트레스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날 밤도 유라는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홀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수십 개의 업체 리스트를 보며 고군분투하던 그녀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권지혁이었다. 아직 안 자고 뭘 하나.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 씨 집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짜고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보고 있던 자료들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국내 업체들은 TK건설의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을 거다. 시야를 해외로 돌려봐. 그가 조용히 조언했다. TK건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유럽의 친환경 자재 업체가 어디지?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신기술을 가진 시공팀은 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가로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밤을 새웠다. 그들은 뜨거운 커피를 나눠 마시며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 이외의 주제로 흘러갔다. 건축에 대한 철학 과거의 상처,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동지애와 상호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라는 처음으로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깊은 통찰력을 보았다. 권지혁 역시 일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신념을 잃지 않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권지혁의 전략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유라는 역공에 나섰다. 그녀는 TK건설의 방해 공작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가장 탐내고 있던 독일의 혁신적인 친환경 자재 회사 바우하임과 독점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또한 미국에서 각광받는 신기술 시공팀 테라폼을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TK건설이 막아선 길 대신 훨씬 더 넓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다. 엘리시안 필즈가 바우하임, 테라폼과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업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프로젝트의 위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반대로 TK건설의 구시대적인 업계 장악력과 비열한 방해 공작은 도마 위에 올랐다. 유라는 그들의 공격을 멋지게 되받아쳐 진성그룹에게는 전략적 승리를, 자신에게는 업계의 신뢰라는 더 큰 자산을 안겨주었다. TK건설 최강민 상무실. 뭐라고 바우하임이랑 테라폼을 한 유라가 전부 채갔다고. 보고를 받은 강민은 이성을 잃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에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의 신경질적인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듯했다. 자신이 우습게 여겼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한 방 먹은 것이다. 그 모멸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도대체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인 사람처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오수진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강민이 한유라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오수진이 나가버린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민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행복했던 시절 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유라의 얼굴. 그녀의 재능을 알아주기는커녕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했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고통과 후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 씨 일가의 비열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이후 한유라와 권지혁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택을 감돌던 차가운 공기는 점차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유라는 서재 소파에 앉아 새로운 설계안을 검토하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서류를 챙기러 서재에 들렀던 권지혁은 곤히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든 모습은 낮 동안의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에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침 식사 자리도 더 이상 길고 긴 테이블의 양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나란히 앉아 신문을 보며 어젯밤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집사 역시 두 사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는 묵묵히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두 사람의 잔에 채워주며 이 박물관 같던 저택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그들의 영희는 더 이상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한 클래식 오페라 공연에 나란히 참석한 두 사람의 모습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공연 내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부부였다. 특히 인파 속에서 권지혁이 무심한 척 유라의 허리를 감싸 보호하는 모습은 다음날 신문 한 면을 장식하며 세기의 냉혈한을 녹인 여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대중은 이제 그들을 진정한 파워 커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TK건설의 공급업체 방해 공작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권지혁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진성그룹의 법무팀은 최 씨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찾았다. 그 자리에는 프로젝트 회의를 위해 유라도 함께 있었다. 회장님, TK건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부 고발자와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급업체 대표들을 협박하고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권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했어. 이번 기회에 최 회장의 낡은 방식을 뿌리 뽑아야지. 김 비서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TK건설의 과거 비윤리적 경영 패턴을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지금의 TK건설을 잇게 한 창립 프로젝트인 실버크릭 레지던스입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사진과 설계 도면이 나타났다. 건축학도의 순수한 호기심으로 유라는 화면 속의 설계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볼수록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건물의 배치 녹지 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독특한 방식, 특정 하중을 견디기 위한 구조 설계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낯이 익었다. 왜 그러나 한 실장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권지혁이 물었다. 아닙니다. 잠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유라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지금은 비어있는 자신의 옛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어릴 적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비운의 천재 건축가였다. 그는 유라의 첫 스승이자 가장 위대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에서 아버지가 손수 그린 낡은 청사진과 스케치들을 꺼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찍어온 실버크릭 레지던스의 설계도와 나란히 펼쳐놓았다.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TK건설은 20년 전 그녀 아버지의 필생의 역작을 통째로 훔쳤던 것이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아버지가 자신의 혁신적인 설계에 대해 흥분해서 설명하던 모습 당시에는 이름 없던 작은 건설사의 젊은 임원과 만나 희망에 부풀어 있던 모습. 그녀는 이제야 기억해냈다. 그 젊은 임원이 바로
최강민의 아버지 최태환 회장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철저히 배신당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작품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좌절감 속에서 병을 얻어 쓸쓸히 눈을 감았던 것이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꿈, 그리고 영혼을 훔친 살인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 씨 일가가 왜 그토록 자신을 강민과 결혼시키려 했는지,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을 곁에 두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언젠가 그녀가 이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가 건축가로서의 야망을 드러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자 그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내쳐야만 했다. 약혼식에서의 공개적인 모욕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도록 그녀의 사회적 신용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것이다. 유라는 아버지의 낡은 설계도를 품에 안고 곧장 권지혁에게 갔다. 그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최 씨 일가의 악랄함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야기를 마친 유라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도둑맞은 인생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가 권지혁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이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 같았다. 한참 후 유라의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게 두지 않겠어.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지. 당신 아버지의 명예, 당신의 이름, 전부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계약서에는 없는, 그러나 그 어떤 조항보다도 더 강력한 약속.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와 진정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완벽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비즈니스는 이제 지독하게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그날 밤 유라와 권지혁은 서재 책상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의 원본 설계도와 TK건설의 도면을 비교하며 밤을 새웠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리조트를 짓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시아 건축 포럼, 한 달 뒤에 열리는군.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거야. 권지혁이 말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렬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정해졌다. 한 달 후 서울은 아시아 건축 포럼 AAF 개최에 열기로 들떠 있었다. 전 세계의 저명한 건축가, 거물급 투자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들이 모두 서울로 모여들었다.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건축계의 미래를 좌우할 아이디어와 자본이 격돌하는 거대한 콜로숨과도 같았다. 올해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진성그룹의 엘리시안 필즈와 TK건설의 TK 오션 팰리스 두 라이벌 프로젝트의 발표였다. 특히 엘리시안 필즈는 한유라라는 신의 스타의 등장과 함께 업계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두 그룹의 발표는 같은 날 오후 진성이 먼저, 그리고 TK가 바로 뒤를 이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진실과 거짓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다. 발표를 앞둔 대기실 한유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한 신념과 목적의식으로 빛나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 서 있을 뿐이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준비됐나? 그가 조용히 물었다. 유라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날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유라는 수백 명의 청중이 가득 메운 거대한 강연장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졌다.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맨 앞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최태환 회장과 최강민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유라를 향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라는 침착하게 엘리시안 필즈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그녀가 펼쳐 보이는 비전은 청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엘리시안 필즈의 숨막히는 조감도와 영상에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옆 사람과 속삭이며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유라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그녀가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 진지하고 단호해졌다.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모든 이목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콘크리트나 강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도둑맞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강민과 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유라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엘리시안 필즈의 이미지 대신 화면이 둘로 분할되었다. 한쪽에는 20년 된 TK 건설 실버크릭 레지던스의 청사진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손으로 직접 그린 설계도가 나타났다. 두 개의 도면은 섬뜩할 정도로 똑같았다. 이 설계도의 주인은 세상에 잊혀진 천재 건축가이자 저의 아버지 구한진우 선생님입니다. 유라는 담담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건축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필생의 역작이 어떻게 젊고 야심만만한 한 건설사 임원에게 통째로 도둑 맞았는지를. 그녀는 그 임원의 이름을 똑똑히 말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지금 TK건설의 총수이신 최태환 회장입니다. 객석이 충격으로 술렁였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최태환 회장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라는 멈추지 않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날짜가 적힌 스케치들, 설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아버지의 작업 일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원로 교수의 영상 증언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는 20년 전 한진우 건축가가 최태환 회장을 만나 설계도를 넘겨주던 날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권지혁의 팀이 찾아낸 20년 전의 금융 기록이 공개되었다.
TK건설이 아버지에게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쥐꼬리만 한 돈을 지불한 내역이었다. 절도를 감추기 위한 명백한 꼼수였다. 증거들은 완벽했다. 최태환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다 날조된 음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차가운 진실의 칼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함께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후회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팀이 움직였다. 약속이라도 한 듯 강연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최 씨 부자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언론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라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단지 새로운 건물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둑 맞았던 한 위대한 건축가의 유산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탐욕과 권력에 의해 꿈을 짓밟힌 세상의 모든 창작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깊이 허리를 숙이자 객석에서는 잠시의 정적 끝에 지지와 격려가 담긴 엄청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최 회장과 달리 최강민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무대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광기 어린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유라, 한유라. 그의 처절한 외침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제발. 유라야, 내가 다 미안해.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재벌 3세는 없었다. 그저 자신이 걷어찬 여자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하는 처량하고 망가진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유라는 무대 위에서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증오심이 아닌 멀고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다. 그 순간 권지혁이 무대 위로 올라와 유라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그녀를 과거로부터 지켜주는 말없는 수호자처럼.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최강민은 발버둥치며 울부짖다 질질 끌려나갔다. 혼란은 계속되었지만 무대 위에는 작은 평온의 섬이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채 꽃괴리 서 있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다. 그것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행해진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거짓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진실과 신념 위에 세워질 새로운 미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폭풍처럼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마주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서 있었다. 아시아 건축 포럼에서 터진 폭탄 선언은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최 씨 일가의 비리와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20년의 신화, TK그룹의 추악한 진실. 천재 건축가의 비극 한유라 실장의 눈물 어린 폭로. 진성그룹 법무팀이 넘긴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했고 수십 년간 이어온 파트너사들은 등을 돌렸다. 최태환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절도,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거인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강민은 범행의 직접적인 공모자가 아니었다는 점과
사건 당시에 정신적 불안정 상태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회적 명성부,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지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오수진의 태산그룹은 가장 먼저 그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모든 관계를 절연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상류층의 황태자가 아닌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는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자 파렴치 않은 아들일 뿐이었다. 몇 주 후 유라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함께 엘리시안 필즈의 최종 조감도를 담은 작은 액자를 묘비 앞에 놓았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꿈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제가 되찾아왔어요.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다. 차가운 비석 너머로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만 같았다. 수십 년간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고요하고 완전한 치유의 순간이었다. 그녀가 묘지를 떠나려 할 때 저만치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유령처럼 수척하고 초라해진 모습의 최강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유라의 앞에 서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부서진 사과였다. 내가 오만했고 어리석었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한때는 진심으로 널 사랑했었는데 매일같이 후회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유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용서할게, 강민 씨.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진짜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녀의 용서는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내는 마지막 마침표였다. 유라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걸어갔다.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과거의 남자를 완벽하게 뒤로 한 채 그 후 한유라의 시간은 눈부시게 흘러갔다. 엘리시안 필즈 프로젝트는 착공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수의 국제 건축상을 휩쓸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아내가 아닌 독보적인 철학을 가진 건축가 한유라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자신의 독립건축 사무소 숨을 열었고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로 자리매김했다. 평창동의 저택도 변해 있었다. 차갑고 미니멀했던 공간은 유라의 손길을 거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보금자리로 바뀌었다. 거실에는 푸른 식물들이 자라났고 서재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걸렸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집이었다. 어느 저녁 유라와 권지혁은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2년짜리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계약 만료일은 아직 1년도 더 남아 있었다. 권지혁이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군.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의 냉철함 대신 진솔하고 따뜻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사실 그 약혼식 날 밤 당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건 단순한 전략적 판단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던 당신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었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그녀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냉철한 비즈니스맨 권지혁이 아닌 사랑에 빠진 한 남자로서.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심플하고 우아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반지는 그녀의 건축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부드러운 곡선 모티프로 만들어져 있었다. 한유라, 나의 뛰어난 건축가, 나의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 이제 이 계약 따위는 전부 버리고 나와 진짜 인생을 시작해주겠어. 이번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줄래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1년 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엘리시안 필즈가 화려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열었다. 유라와 권지혁은 메인 건물의 테라스에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꿈의 결과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리조트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다. 리조트 중앙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개운축은 자연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 구건축가 한진우에게 이 공간을 바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영원히 새겨졌다. 권지혁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더 이상 세간의 이목을 신경 쓰는 파워 커플이 아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부부였다. 무세운 생각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라가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하나의 부서진 약속이 어떻게 나를 진짜 약속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제주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비가 그치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